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덕분에 고급 오페라, 격조 있는 문화생활을 165 골프장에서 운동까지를 인생 살맛나게 해주심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융감독위원장과 기재부 장관을 역임했던 윤중현 씨가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입니다. 장충기 전 사장의 그 휴대전화에는 윤 전 장관뿐만이 아니라 당시 여야 정치인 또 고위 관료들 그 메시지가 빼곡하게 들어있었다고 하죠. 인사청탁에서 골프장 부킹 그리고 미주개발은행 위탁사업 청탁까지 온갖 것들을 부탁하고 인생 살맛나게 해주셔서 고맙고 감사하다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그들만의 세상에선 정말 그 살맛났을지 모르겠지만 많은 이들에겐 정말 죽을 맛이었던 그런 세월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죠. 네, YTN 라디오 출발새 아침 3부 광고 듣고 출발당 최고위원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아침 정치권의 복잡한 이슈를 말끔히 정리해드립니다. 출발당 최고위원회의. 출발당 최고위원회의 순서입니다. 매주 월요일 여러분의 아침을 책임져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데일리안의 이종근 논설실장 나와 계십니다. 네,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한 주가 열렸습니다. 지나친 기대 속에 만약에 결과가 안 좋으면 절망하게 되지만 조심스러운 우려 속에 결과가 좋게 되면 희망을 보게 되겠죠. 저는 조심스럽게 우려하는 쪽으로 택하겠습니다. 네, 김남국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남국 변호사입니다. 드디어 이번 주 금요일인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지난주 20일이었죠. 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 정상 간 한 라인이 개통되고 또 주말에는 북한이 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핵실험과 ICBM 시험 발사를 모두 중지하는 결정서를 채택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정상회담을 앞두고 잘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오는 것 같아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70년 동안의 대결과 불신은 뒤로 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는 한 주 그리고 평화를 바탕으로 남과 북이 다시 한번 경제적으로 크게 성장해서 세계 속에 우뚝 서는 그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과 청취자 여러분의 행복한 한 주를 바랍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의 행복한 한 주까지 다 챙기셨습니다. 네. 자. 반칙입니다, 이건. 그러게요. 뭐, 저도 좀 챙길 테니까요. 예, 예. 지난 한 주 동안 내가 주목해본 정치인의 말 한마디, 이종근 실장께서는 어떤 거 꼽아오셨습니까? 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김경수 멋있다라고 쓴 트윗을 삭제한 박원순 후보 이유 밝혀라라고 한 말을 꼽았습니다. 이 얘기인 즉슨 물론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가 먼저 지금 문제를 제기한 건데요. 자, 박원순 후보가 됐죠, 이번에.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네. 20일 새벽에 김경수 멋있다라는 글을 올리고 21일 삭제를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물론 박원순 시장 측은 이렇게 얘기를 했죠. 특정 후보의 기자회견을 영상을 링크한다는 건 선거법상 논란이 있기 때문에 내렸다. 라고는 했지만 네. 그러나 하태경 의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 경선 때 친문표를 얻기 위해서 김경수에 대해서 응원을 했다가 경선이 끝나고 김경수 의원이 계속 이제 소환되는 어떤 상황이 될 것을 예상하자 그 트윗을 삭제하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의혹이나 비난을 받게끔 또 그렇게 글을 올리신 것. 이미 선거 2번이나 치르셨는데 이것이 네. 만약에 링크 걸으면 안 된다는 걸 모르셨다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가고 사실은 그러셨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 부적절하지 않았나 타이밍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올린 게 부적절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내린 게 부적절했다는 건가요? 그걸 올리고 내린 그 자체죠. 사실은. 올렸다면 계속 가져가야 되고. 근데 삭제한 시점이 하필이면 경선 끝난 다음에 바로 또 삭제했으니까 네. 이런 그러니까 의도는 좋았다고 하더라도 신문표를 노린 네. 이런 그런 비판 가벼운 받을 수 있었다. 행보 아니었느냐? 처신 아니었느냐? 이런 얘기군요.
김남국 변호사께서는? 네, 저는 홍준표 대표의 21일 페이스북 발언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네. 북한이 핵 동결 발표를 한 것을 두고 마치 핵 폐기를 선언한 것처럼 호들갑 떨지 말아라. 그리고 북한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데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망각을 이용하고 미국까지 끌어들여서 또다시 남북 평화쇼를 하고 있다. 참으로 위험한 도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냉정해야 될 때라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홍준표 대표가 이제 안보를 강조를 하고 북한을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모두 다 조금 더 공감을 할 수는 있겠지만 북러나 지난 주말에 있었던 북한의 결정서 채택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라고 발표를 했고 또 북한의 이런 결정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세계가 주목을 하면서 우려보다는 대환영,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라는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데 이것에 네. 대해서 단순하게 야당이라는 이유만으로 북한을 불신하면서 정쟁의 소지로 잡으면서 또 남북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이렇게 남북 정치 쇼다라고 비난을 하는 것은 제1야당의 대표로서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북한의 어떤 발언이나 이런 것을 의심하고 우려하는 건 좋지만 오히려 그것보다는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갖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이 문제부터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아침 신문들이 이제 이 소식을 어떻게 다룰까 좀 궁금해서 앞에 일면 톱 이제 기사들만 이렇게 좀 훑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눠지더라고요. 네. 어떻든 뭐 전향적인 조치다 이렇게 보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게 풍계리 쇼냐, 예. 풍계리 정치 쇼냐, 아니면 정말 비핵화로 가는 길이냐, 첫걸음이냐 이렇게 좀 의구심으로 보는 이런 시각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한 중간 정도 될까요? 뭐 김정은식 비핵화의 시동이냐, 이제 이런 시선들이 있던데 어떻든 이 문제부터 얘기를 먼저 해야 되겠죠? 네네. 저는 지금 김남국 변호사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대답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김남국 변호사님이 세계적으로 되게 환영을 했다. 특히 미국도 환영을 했다고 했는데 오늘 보도를 아마 보시지 못한 게 아닌가. 오늘 아침 방금 전에 YTN 뉴스부터 사실은 어떤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했냐면 트럼프가 트윗을 했습니다. 트위터에 북한 문제 종결되기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이 말이 왜 나왔냐면 지금 미국의 언론들 NBC 방송이 마크 쇼트 수석 비서관과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아주 몰아붙였거든요. MBC 링 앵커가 어떻게 몰아붙였냐면 아니 도대체 이런 어떤 미국은 아무것도 지금 해결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다 내주냐라는 식으로 물어봤어요. 특히 뉴욕타임스나 워싱턴 포스트 모두 다 어떤 식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번 핵 실험장 폐기는 북한이 핵 폐기 전에 대북 제재를 완화시키려는 의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것과 관련해서 freeze trap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freeze trap은 빙결에다 상대가 다가오면 얼어붙게 해서 뒤에서 총격을 하는 것이다. 지금 미국은 그러니까 이 미국 백악관 관리들과 또 전직 이 대북 전문가들 뭐 크리스토퍼 힐 포함해서 빅터 차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것 자체는 사실은 진전된 게 없다. 도리어 굉장히 핵 보유국을 선언한 것이다 라고 우려를 하는 것이 미국의 거의 모든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사실 홍 대표의 이 아까 그 말씀은 사실 뭐 그렇게 지나치다고 볼 수 없다. 우려의 어떤 목소리다. 특히나 핵 폐기장 한 말씀만 더 드리면 풍계리 같은 경우는 이미 마지막 실험 때 갱도가 붕괴가 돼서 중국 동북부 지방까지 흔들렸거든요. 그때 시진핑이 굉장히 분노했다는 겁니다. 이건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고위 관료가 이야기한 걸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의 분노 때문에 이미 풍계리는 폐사하겠다고 중국에 약속을 한 상태라는 거죠. 그것이 무슨 특별한 것이라고 이렇게 호들갑을 떨 거는 아니다. 물론 이 신호가 나쁜 신호는 아니지만 그러나 증폭해서 해석할 건 없다는 것이죠. 네. 김남국 변호사께서는? 네, 이제 이종구 실장님께서 미국의 일부 언론을 가지고 미국의 거의 모든 목소리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워싱턴 포스트, 그렇지는 뉴욕타임스, 않다라고 보이고요. LA타임스, NBC가 뉴욕의 똑같은 논조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고요. 이 김정은의 핵과 ICBM 실험을 중지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이것을 확대 해석은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번 결정이 비핵화의 로드맵으로서 첫걸음으로서 상당히 의미가 크다라고 평가를 하는데요. 우선 이번
결정이 노동당 전원회의의 공식 결정이라는 점 때문입니다. 북한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집권한 이후에 5년 내내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에 올인을 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경제와 핵 병진 노선을 채택했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자신의 전략으로 삼았는데요. 네.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은 핵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핵은 비핵화라는 것 의제 이런 것을 말을 꺼내기만 하더라도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냈었는데 당 중앙위원회라고 하는 공식 결정에 의해서 이것을 전원회의라는 하는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했기 때문에 중앙위원회에서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이걸 결정을 했고 이것은 내부적으로도 노동신문에 일면의 기사를 실렸습니다.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북한 국내적으로도 이것을 알리는 것인데 이것을 함부로 자기의 어떤 5년 동안 계속했던 정책을 뒤집는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 건설에 총력을 집중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핵을 포기하고 경제 쪽으로 나가겠다라는 것을 조금 암시한다라고 보이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 제가 또 생각이 드는 것은 이것이 그냥 나온 결정이 아니다라고 보입니다. 중국에 의해서 압박에 의해서 이미 사전 결정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고요. 네. 저는 오히려 미국과 우리나라가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서 분명한 비핵화를 보여달라라고 계속해서 북한에 요구를 했고 또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내정자가 김정은을 만났다라고 한 그 다음에 지금 이 결정서가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사전 조율에 의한 것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큰 진전, 긍정적으로 좀 평가하는 게 맞다라고 보이고요. 결코 이것을 확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비핵화 아니겠습니까? 어떻든 북한의 이번 조치는 그게 제대로 다 시행이 된다 하더라도 핵 동결 수준이라는 거죠? 저는 지금 이 결정문을 자세히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변호사님. 네. 결정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단계인데요. 하나는 핵은 이미 무기화됐다, 병기화됐다라고 표현하고 두 번째는 그래서 풍계리를 폐쇄하겠다고 하면서 세 번째는 이것은 군축의 일환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네 번째는 이것을 다른 나라에 이전 안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4단계거든요. 네. 거기서 우리가 풍계리 핵시험장을 폐쇄하고 핵시험을 안 하겠다는 것만 띄어서 보면 와 이제 핵실험 안 하겠다라고 하네 라고 하겠지만 나머지 3개는 뭐냐면 이미 핵을 완성했다라고 작년에 이미 선언을 했고 핵을 완성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핵실험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 그다음에 다른 나라에 이전 안 한다는 건 이미 핵을 가진 나라들이 해야 되는 어떤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핵을 가졌다라고 이미 선언하는 것이고요. 군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군축을 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핵 보유국이기 때문에 핵 보유국은 미국과 함께 이것을 군축하겠다라는 그러니까 이 핵 실험장 폐쇄나 시험을 안 하겠다는 걸 제외하고 나머지 3 항목은 모두 다 내가 핵을 갖고 있다라는 선언을 하는 선언문이라는 거죠. 이건 빅터 차 교수도 이 점을 바로 명시를 했고 그래서 저는 오늘 세계일보 사설 제목이 가장 정확한 표현이 아니겠느냐. 김정은이 지금 폐기해야 할 것은 핵 실험장이 아니라 핵이다. 이 말이 가장 정확한 표현이 아니겠나 싶은 제가 짧게 이제 실장님께서 길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이 협상과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하면 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사실은 북핵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것이 일순간에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지난 20년, 30년 동안 세계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해결을 못했습니다. 이 핵 문제 비핵화 만드는 거 단순하게 폐기 선언한다고 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세계가 끈질기게 인내를 가지고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있어서 북한의 결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보이지만 이러한 결정 자체가 나왔다라는 거. 사실은 비핵화로 가는 것 한 번에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이 단계 초기 단계로서의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앞서 결정서에 이렇게 또 이야기가 뒤에 나와 있습니다. 핵무기 없는 세계 건설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김정은이 또 지난번에 만났을 때 비핵화라고 하는 것은 현대의 유운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다라는 이런 점을 비춰봤을 때에 핵과 비핵화와 관련된 의지를 무조건 의심만 하는 것도 옳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도 우리 바로 이제 나흘 후에 남북정상회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도 아마도 좀 다뤄질 거고 또 이제 북미 정상을 앞두고도 여러 가지 논의가 오갈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도 몇 차례 더
계속 이야기가 될 사안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진행 상황을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주제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루킹 사태 이야기를 해야 되죠. 지난 주말에도 몇 가지 변화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고 있는지 지금 사태 진전을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이제 야3당이 만나서 대표와 원내대표들 만나서 일단 특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하겠다 이런 입장이고 주말에 이제 그 청와대에서 좀 기류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좀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청와대는 선을 그었습니다만 이 특검 문제를 비롯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특검 문제부터 말씀을 드려볼까요? 특검 문제는 사실 김경수 의원이 특검을 한다면 내가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라는 말 속에 사실은 많은 게 암시되어 있는 게 아니냐. 김 의원으로서는 사실 특검이라는 것을 언급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네. 그 굉장히 불리한 것이고요. 자기가 소환이 된다면. 그런데 특검을 언급했다는 건 청와대와 이미 어느 정도 교감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렇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당에서 그러니까 특검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건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이고 당이 하나였던 특검이 하나의 카드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청와대 입장에서야 이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 특검을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당에서 어느 정도는 받아줘야만 하는 상황이 되는 게 아니냐. 이미 지난주에 두 가지 김경수 의원한테는 결정적으로 불리한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돈의 흐름이죠. 500만 원의 어떤 그 돈을 받았다는 것이 보좌관이 받았고 보좌관이 나중에 돌려줬다는 거지만 돌려줬던 것도 사실은 이 사건이 터진 다음에 돌려줬다라는 것이고요. 네. 일단 돈의 흐름이 있었고 두 번째는 시그널이라는 엄청나게 보안이 잘 돼 있는 미국의 이 메신저로 39회 그러니까 드루킹이 39회에 걸쳐서 김경수 의원한테 메시지를 줬고 김경수 의원은 16회에 걸쳐서 드루킹한테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정치 브로커라고 하는 사람에게 특정 정치인이 아주 보안이 뛰어난 시그널이라는 메신저를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그러니까 불리하다면 김경수 의원은 빨리 그것을 공개하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사건의 좀 본질을 좀 잘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그 수사 사실관계만을 보고 여러 가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문제를 삼고 또 지나친 추론과 의혹 제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정치 공세 쪽으로 흘러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건 본질 내용을 보게 되면 드루킹과 이 김경수 의원이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라는 것이 50건 나왔다라고 하는데 기간 1년여간에 넘는 기간에 비춰봤을 때 결코 많지 않은 것이고요. 또 기사를 보냈다라고 하는데 김경수 의원은 당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직접 수행하면서 선거운동을 돕던 의원이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기사를 본인을 지지하는 여러 팬과 지지자들에게 보내는 게 적극적으로 보내는 게 맞는데 오히려 10건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더 이상한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아까 2시간 전에 이렇게 단독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돈 건네고 공개 사진 찍고 드루킹, 김경수 엮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김경수 의원의 보좌관이 500만 원 받은 것이 지금 이 보도 일간지 기사에 따르면 김경수 의원이 대선 직후에 너무 바빴는지 어떻는지 모르겠지만 이 드루킹을 만나주지 않고 경공모 모임을 소홀히 하자 네. 드루킹이 본인의 측근을 이용을 해가지고 500만 원을 지금 건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 500만 원으로 김경수 의원과 보좌관을 낚으려고 했다라고 엮으려고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정황 그리고 김경수 의원이 이렇게 대하지 않자 또 드루킹이 매크로를 통해서 여권을 공격한 이런 것에 비춰봤을 때 오히려 이 정치 브로커에게 뭔가 네. 협조하지 않자 김경수 의원이 피해를 본 거라고 좀 지금 네. 현재까지는 그렇게 좀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만 하더라도 한참 더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시간상 여기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과연 그 500만 원이 어떤 성격이냐 이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이 500만 원의 돈의 흐름과 성격 이게 아마 이 사건을 좀 결정적으로 규정짓는 어떤 열쇠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죠.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안 이종근 논술실장 김남국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조금 전 들어온 속보 하나 좀 전해드릴 텐데요. 네, 경찰이 오늘 8시 12분께부터 이 경북 성주 사드 고고도 미사일 기지 앞 이제 그 진박교에서 집회하던 사드 건설 반대 단체 해산에 나섰다는 소식이고요. 한 3천여 명의 그 경찰 병력이 좀 동원이 됐다는 소식이고요. 그래서 이 진박교에서 집회하던 사드 단체 회원들과 주민 200여 명 지금
지배령 밖으로 이렇게 좀 해산을 시키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네, 앞으로 자세한 소식은 그 다음 뉴스에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YTN 라디오 출발새 아침 3부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저는 광고 듣고 4부에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날카로운 분석, 매일을 보는 시선.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YTN 라디오 출발새 아침 4부 순서 시작할 텐데요. 먼저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네, 월요일 아침 8시 36분 17초 지나고 있습니다.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나성수 캐스터. 네, 비가 내리는 월요일 출근길입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북부간선도로 종암동 쪽으로는 구리 나들목에서 하울고까지 정체인데요. 25분 이상 소요됩니다. 이어지는 내부순환로 성산대교 쪽으로도 기름 램프에서 연희램프 구간으로 정체인데요. 40분 가까이 소요되고요. 서부간선도로 양평교에서 금천교까지 양방향으로 꽉 막혀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 송합 부근 271km 지점인데요. 3차례 화물차 부딪히는 사고가 있어서 1km 구간 밀리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도 안성 분기점 부근 363km 지점 5차례 사고 있습니다. 사고 처리 작업 때문에 정체입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오늘의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스포츠 시선 최동원 스포츠 평론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류현진 선수 어제 끝내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시즌 3승을 올렸거든요. 네. 이 워싱턴전에서 이제 선발로 등판했고요. 7이닝을 무실점으로 틀어 막았습니다. 안타 2개만 허용했고 탈삼진이 무려 8개인데 이 다저스가 4대0으로 승리해서 류현진 선수 시즌 3승을 기록했습니다. 네. 올해 들면서 류현진 선수가 이 어깨 수술하기 전과 투구 스타일은 바뀌었는데 이 투구 자체가 수술 전에 위력을 되찾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요. 네. 이 데뷔 이후에 처음으로 이 3경기 연속 이 탈삼진 8개 이상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 직구하고 컷 패스트볼, 체인지업, 커브 같은 다양한 구종을 구사를 했는데 무엇보다도 던지고 싶은 곳에 이 마음먹은 대로 공을 꽂아 넣을 수 있는 이 완벽한 제구력이 류현진 선수 3승의 원동력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이 평균 자책점은 2.87에서 1.99로 낮췄습니다. 네. 아무튼 이 여러 가지 구종의 볼들이 다 잘 들어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미국 현지에서 완벽했다 이런 평가가 나왔고요. 다저스의 이 데이브 로버츠 감독도 흠잡을 데 없다 이런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네. 텍사스의 추신수 선수 최근 들어서 그 아주 맹활약을 보이고 있는데 어제 2루타 2개를 터뜨렸죠? 예, 그렇습니다. 이 텍사스 추신수 선수 어제 시애틀전에서 1번 지명 타자로 출전했고요. 자, 5타수 2안타 1타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안타 2개가 모두 2루타로 장식했습니다. 이 추신수 선수 이 시즌 초반에 부진했는데요. 이 최근 5경기만 보면은 이 타율 3할 8푼 9리로 완전히 살아났고요. 시즌 타율 2할 4푼 7리입니다. 경기에서는 텍사스가 7대9로 패했습니다. 네. KBO 리그에서는 지난해 그 한국 시리즈에서 격돌했던 두산과 기아가 만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랬죠. 기아가 두산의 5연승을 이제 저지를 했어요. 예, 주말 3연전의 빅매치가 이 두산과 기아의 맞대결이었거든요. 이 한국 시리즈에서 만났던 두 팀이었고요. 자, 어제 경기에서 이 기아의 타선이 폭발했습니다. 1회부터 이 김주찬 선수의 홈런이 터지면서 앞서 나갔는데, 네. 이 홈런 3개 포함해서 장단 22안타를 기아가 퍼부었습니다. 이 선발 타자 전원 안타를 기록했고요. 이 기아가 14대4로 승리했는데, 이 기아 선발 패틴 선수 7이닝 1실점으로 시즌 2승을 따냈습니다. 어제는 기아가 이겼는데 주말 3연전을 다 따져보면은 네. 두산이 2승 1패로 앞섰고요. 두산이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네. NC는 다시 그 연패에 빠졌습니다. 이게 아주 그 초반 부진을 좀 면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은데. 예. 어제 4연패를 기록을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NC가 시즌 초반에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거든요. NC는 어제 또 이 LG에 4대5로 패하면서 4연패에 빠졌는데, 이 주말 3연전을 모두 LG에 헌납을 했습니다. 이 NC가 투타에서 다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데, 특히 팀 타율이 2할 4푼으로 꼴찌거든요. 네. 타선의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요. 이 넥센은 선발 로저스 선수가 1실점으로 완투하면서 이 한화를 10대1로 이겼습니다. SK는 롯데를 10대4, KT는 삼성을 6대4로 따돌렸습니다. 네, 토요일 그 K리그에서는 FC 서울의 그 고요한 선수 골을 넣자마자 황선홍 감독에게 달려갔는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 FC 서울이 K리그를 대표하는 이 명문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자, 올 시즌에 이제 상당히 부진합니다. 이 6경기 만에 시즌 첫 승을 올렸고요. 여기에다가 이 박주영 선수가 자신의 SNS에다가 지난 2년 동안 팀이 아무것도 나아진 것이 없어서 죄송하다 이런 글을 올리기도 했거든요. 네. 이 가뜩이나 이 성적이 안 좋아서 팬들이 이 황선홍 감독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 박주영 선수가 말한 지난 2년은 황선홍 감독의 재임 기간이기 때문에 이제 팀 분위기도 더 뒤숭숭해진 겁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토요일에 대구 FC를 만났는데 후반 6분에 고요한 선수가 골을 넣자마자 황선홍 감독에게 달려가서 뜨겁게 폭을 했습니다. 이 팬들도 힘들고 선수들도 힘들지만 이 감독님이 가장 힘들지 않을까 싶다. 네. 이런 말을 했고요. 이 고요한 선수, 이 감독, 이 황선홍 감독에게는 뭐 이제 가까워지는 것 같은데 이 서울이 대구를 3대0으로 이겼습니다. 네. 이 조영욱 선수죠. 네, 조영욱 선수 역할이 상당히 좀 대단했다. 이런 평가들도 같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자, 한국 프로골프 코리안 투어. 전가람 선수가 좀 우승을 차지했는데 자신이 그 캐디로 일했던 골프장에서 이제 그 생애 첫 승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예, 어제 뭐 정가람 선수는 이 골프장 분위기도 완전 뜨겁게 달궜거든요. 네. 한국 프로골프 KPGA 코리안 투어 DB 손해보험 프로미 오픈 4라운드에서 이 정가람 선수가 6언더파를 쳤습니다. 이제 4라운드 합계 15언더파로 우승을 차지했고요. 이 정가람 선수가 올해 23살인데 2016년에 데뷔했고 27번째 대회 만에 생애 첫 승을 기록한 겁니다. 더군다나 이 정가람 선수가 투어 프로가 되기 전에 이 대회가 열렸던 이 몽베르 컨트리 클럽에서 캐디 생활을 했었거든요. 네. 이제 그래서 더 이제 감격스러울 것 같은데 이 고향이 의정부시인데 인근 지역인 이 포천과 연천 지역의 주민들이 어제 많이 나와가지고 네. 정가람 선수의 우승을 정말 뜨겁게 축하를 해줬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현 선수, 바르셀로나 오픈 1회전 부전승으로 통과를 했어요? 예, 이 세계 랭킹 19위죠. 이 정현 선수, 이 바르셀로나 오픈 1회전을 부전승으로 통과하고 2회전에 올랐습니다. 이 9번 시드를 받았고요. 1회전을 부전승으로 통과했는데 2회전에서 만난 선수들도 이 세계 랭킹이 낮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자, 이번 대회에서도 이 3회전 진출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3회전 진출 가능성 저희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오늘의 주요 경제 이슈 짚어보는 시간이죠. 경제시선 한국경제신문 정현석 기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조현아 사장과 조현민 전무 모든 직책에서 물러나게 됐죠? 네, 그렇습니다. 조양호 회장이 사과문을 어제 발표했는데요. 저의 불찰이고 저의 잘못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부분의 분들은 아마 3년 전, 4년 전과 비슷하다 이렇게 느낄 겁니다. 조현아 사장이 2014년 12월이죠. 땅콩해양 사건 일으켰을 때도 조양호 회장이 비슷한 얘기를 했었고요. 네. 그때도 조현아 사장의 사퇴를 얘기를 했었죠. 이번에도 비슷합니다. 뭐 사건 발생 후 조현민 전무의 그 갑질 논란 이후 열흘 뒤에 마지못해 좀 사과하는 척하면서 두 자녀의 사퇴를 알렸는데 이번에도 뭐 영원히 뭐 영구 사퇴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조현아 사장 같은 경우에도 대법원 유죄 선고를 받고 지난 3월에 경영에 복귀를 했는데 이번에 동생 때문에 다시 이렇게 됐는데 네. 뭐 언제든 다시 복귀할 수 없다. 뭐 영원히 사퇴한다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대신에 이번에 이제 전문 경영인 부회장직을 처음으로 신설을 해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석태수 한진칼 대표이사가 전문 경영인 제대로 간다고 하는데 조양호 회장의 외아들인 조원태 사장이 있기 때문에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는 한계가 있다 이런 지적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세상에 영원한 것 자체가 별로 없죠. 네, 관세청이 이례적으로 그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지난 21일이었는데 보통 관세청 같은 경우에는 밀수 혐의가 있는 개인이나 아니면 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압수수색을 그동안 벌인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대기업 오너 일가를 직접 겨냥한 건 처음입니다. 그래서 관세청장이 지금 검사 출신이어서 그런 초강수를 뒀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지난 21일에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 같은 한진그룹 오너 일가에 자택하고 인천공항에 있는 대한항공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는데요. 그동안 명품 배달, 밀수 의혹이 있었죠. 그래서 카드 사용 내역과 같이 조회를 하면서 압수물과 함께 비교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네. 일각에서는 또 이런 얘기가 있죠. 이번에 그동안 아주 오랜 기간 대한항공 오너 일가가 만약에 명품 배달 내지는 밀수를 했을 텐데 거기에 관세청 세관이 자유롭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셀프 조사를 하는 게 과연 적당하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국토교통부도 네. 마찬가지잖아요. 외국인 국적기 임원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맞습니다. 그 부분에서 네. 묵인한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이 있어서 과연 이런 셀프 조사를 하는 게 수사를 하는 게 맞냐 이런 비판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어떻든 관세청에서 조사할 것은 조사하고 또 이 관세청의 문제는 문제대로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자체 감사를 한다라고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투명하게 밝혀질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언론들이 잘 지켜봐야 될 때문일 것 같죠. 자, 지난 20일도 한국GM이 이제 운명의 날이다. 그랬는데 그게 이제 오늘로 일단 연장이 됐어요. 계속 연기가 되고 있어서 언제가 데드라인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일단 20일에서 연장을 했고 연장 이후에도 계속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5시까지 노사 간에 자구안을 합의하라 이렇게 산업은행이 얘기를 한 거죠. 네. 법정 관리에 간다면 그래도 한국GM이 청산하는 것보다 존속 가치가 높다라는 게 산업은행의 중간 보고서인데요. 다만 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노사 간에 어떤 자구안, 합의안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미국 GM 본사의 신차 배정 내지는 신규 투자가 있어야 된다. 이런 전제가 있습니다. 네. 가장 첫 전제가 이제 노사 간의 자구안 합의인데 오늘 5시로 못을 박았습니다. 만약에 5시를 넘으면 법정 관리도 불가피하다 이렇게 배수는 치고 있는데요. 아마도 오늘 만약에 5시를 넘긴다면 지난번 규모 타이어 때처럼 최소한 금융당국 아니면 청와대에서 또 다른 어떤 지침이 내려와서 마지못해 합의를 하는 것보단 네. 아마 노사 간에 자율적으로 아마 오늘 5시까지 어떤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와 있긴 한데요. 이 군산공장에서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이제 무급휴직 4년인가요? 그렇죠? 이 무급휴직 문제인데 일단 사측에서 이 무급휴직은 실시하지 않겠다. 이 전환 배치하겠다. 이제 이런 양보안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수정안을 이제 제시를 했는데 과연 노조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하라고 압박을 했습니까?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20일에 간부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금융회사들은 보유 중인 대기업 계열사 주식을 매각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말 중에 어디도 삼성이라는 얘기는 없어요. 하지만 이 부분에 걸리는 데는 지금 과연 삼성밖에 사실상 없거든요. 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습니다. 현행법대로라면 삼성생명은 보험사이기 때문에 총 자산의 3%까지만 다른 같은 대기업 계열사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데 삼성전자 주식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문제예요. 지금 네. 1000만 주 이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당시에 30년 전에 삼성생명이 취득했던 그 원가대로 하면 삼성전자 그 당시 주식은 5만 원이었거든요. 그걸 지금 가지고 있다면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겠죠. 그게 5천억 원대인데 지금 가치대로 하면 27조 원이 넘습니다. 네. 삼성생명의 자산이 3%가 8조, 3%를 대로하면 8조인데 그걸 훨씬 넘는 거죠. 만약에 이 시장 가치로 계산한다라고 하면 주식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아야 되는 거죠. 이미 네. 24조 원 이상이 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시장 가치로 계산해야 된다는 개정이 발의가 된 상태인데 그 이전에 금융사인 보험사가 대기업 계열사 주식을 매각할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삼성 측을 압박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최종구 위원장의 발언이 좀 새삼스럽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계속해서 은산분리다, 금산분리다 얘기를 해왔는데, 아직까지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법 처리 전에 이렇게 어떤 행동을
좀 해달라는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국민연금이 그 삼성증권 유령 주식 사건과 관련해서 손해배상 소송도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인가요? 지난 6일에 삼성증권의 유령 주식 사건이 발생하고 삼성증권이 그 보상책을 강구했었는데 그 당일날 사고판 개인을 상대로 해서 보상을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네. 기관 투자가들에 대해서는 별 얘기가 없습니다. 특히나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삼성증권의 2대 주주인데 삼성생명은 뭐 특수관계인이니까 그런 거 빼면 국민연금이 사실상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결국 국민연금은 국민의 돈에서 나왔으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배임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국민연금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삼성증권과 국민연금 간의 어떤 그 기싸움이 계속 전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앞으로는 그 본인이 가입한 통신사 말고 다른 통신사에 대한 민원 상담 전화는 무료가 되는 건가요? 지금은 자기 통신사에서는 당연히 무료고요. 다른 통신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번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100번, 101번, 106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민원 상담 같은 건데요. 네. KT는 100번이고 SK 브로드밴드 같은 경우 106번, LG U+는 101번인데 다른 통신사를 이용할 때는 무료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번호가 사실상 이게 요금이 부과가 됐었거든요. 네. 근데 6월 1일부터는 가입 통신사에 관계없이 민원 상담용으로 운용하는 특수번호 전화가 다 무료로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6월 1일부터 어떤 통신사든 간에 그 민원 상담 같은 경우는 무료로 할 수 있게 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요즘 국내에서 라면이 잘 안 팔리나요? 라면 저도 상당히 좋아하는데 여전히 지금 수출 라면 시장은 되게 활발 타오르고 있습니다. 라면, 김 등이 사드 보복에도 불구하고 중국 관련, 동남아 관련해서 상당히 수출이 많이 됐거든요. 네. 내수 시장에서는 좀 쪼그라들고 있다라는 거죠. 보통 국내 라면 시장의 어떤 상당히 좋다 안 좋다의 그 규모를 2조 원 정도로 치고 있는데 네. 한 2013년 같은 경우는 2조 원 넘어서 계속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그래서 2016년에 다시 2조 원 넘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2조 원 아래로 떨어졌다는 거고요. 왜 줄었냐? 대부분 이제 웰빙 트렌드 때문에 라면보다는 오히려 워낙 간편한 가정 간편식 이런 거, 웰빙 가정 간편식 이런 걸 더 많이 먹는다라고 하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고가 상품들의 새로운 히트 상품이 많이 나왔었는데 한때 최근에는 라면 히트 상품이 없어서 매출 부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매출 부진을 계속 수출해서 찾고 있다라고 합니다. 요즘 그 젊은 층에서는 특히 그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면 종류 이런 것들을 조금 조심하는 경향들이 좀 있기도 한 것 같아요. 한국은행이 그 목표에 고용 문제를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까? 미국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 법 자체에 이제 물가 안정과 고용 안정을 명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고 물가 안정 그리고 어떤 금융시장 안정, 금융 안정 요 정도가 2011년 한국은행법 개정안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최근에 이제 고용, 일자리가 가장 중요한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도 하는 법 내지는 목표에 고용 안정을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총재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주희 하는 총재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2016년에도 이 고용 안정을 추구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가 통과가 되지 않았었는데 이번 하는 총재가 이러한 내용을 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네. 향후에 정말 미국처럼 이 고용 안정이라는 게 하는 법에 들어갈지 아니면 목표로서 최대한 들어갈지는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국은행의 이 고용 문제가 이 목표, 지표로 들어간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하고 인하할 때 고용 문제를 금리로 인하한다고 해서 고용이 좋아지건다. 금리가 낮아진다고 해서 고용이 나빠진다 이런 건 없습니다. 다만 네. 금리를 오르고 내릴 때 물가 안정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이 어떻게 될지를 보고 동시에 고용, 일자리가 어떻게 될지를 보면서 금리를 결정하겠다라는 거고요. 미국도 지금 네. 완전 고용을 상태를 보면서 항상 금리를 결정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였습니다. 봄이란 설사 눈 녹은 진창물에 발이 빠졌다 하더라도 휘파람을 불고 싶은 때이다. 정말 그럴까요? 네, 이 변덕스러운 날씨, 특히 이제 비도 자주 내리고 이 바람도 세서 올 봄에는 꽃 구경 한번 하기 힘들었던 분들 많은데요. 비록 날씨는 봄을 시샘하고 있지만 그래도 마음만큼은 이 봄맞이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백병규였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 15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